1970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판자촌 언덕을 핥히는 칼바람은 얇은 판자벽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다. 21살의 박영희는 어머니의 뱉은 기침 소리에 새벽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집안의 가난이 골마 터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찬물에 수건을 적셨다. 불덩이 같은 어머니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리자 끙하는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영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가지 마라. 어미는 너 없이 못 산다. 영희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마른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삼켰다. 대신 씩씩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럼 엄마 약도 제일 좋은 걸로 쓰고 철수랑 영미 대학도 보내야지. 3년이야. 눈 딱 감으면 금방 가. 거짓말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영희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빚,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약값, 연필 살 돈이 없어 몽땅 연필만 쥐고 공부하는 동생들. 이 모든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파독 간호사. 신문에 실린 작은 모집 공고는 그녀에게 동아줄이자 동시에 절벽으로 내미는 손길이었다. 며칠 뒤 면접장에는 영희처럼 절박한 얼굴을 한 젊은 여성들이 가득했다. 모두의 눈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딱딱한 얼굴의 면접관은 독일에 가면 시체 닦는 일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몇몇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체 닦는 일, 산 사람 돌보는 것도 힘든데 죽은 사람까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시체든 뭐든 닦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는지 면접관은 말없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었다. 출국 날짜는 꿈결처럼 다가왔다. 영희는 밤새 짐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낡은 트렁크에는 옷 몇 벌과 가족 사진, 그리고 달아 빠진 독일어 단어장이 전부였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고 밤새 우셨다. 동생들은 차마 누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이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출발이라고 영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동이 트기 전 첫사랑 상처를 만나러 나갔다. 마을 어귀 낡은 담벼락 아래 그는 밤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영희만큼이나 수척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철은 법대생이었지만 그의 집안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다. 꼭 편지할게. 영희가 겨우 입을 열었다. 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서 작은 은반지를 꺼냈다.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이거 가지고 가. 내 분신이라고 생각해. 가서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해줘. 그는 영희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꼭 맞았다.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든 자리 잡아 놓을게. 우리 바로 식 올리자. 약속해. 영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다. 이 약속 하나, 이 반지 하나, 그것이 그녀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버텨낼 유일한 이유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짧게 포개졌다. 짠 눈물 맛이 났다. 그리고 그 입맞춤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둘만의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얼마 전 세상의 빛을 본 작은 생명, 차마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영희의 어머니 품에 맡겨진 아이. 상철은 영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민수 걱정 마. 내가 매일 가서 돌볼게.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그 말에 영희는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김포공항은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했다. 몸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와라.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이 뒤엉켰다. 영희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다. 그때였다. 번쩍이는 새 트렁크가 그녀의 낡은 가방 옆에 놓였다. 고개를 들자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최미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영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박영희, 너도 가니? 하긴 너희 집 형편에 이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나겠지. 미자는 부유한 의사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에게 독일행은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영희에게는 생존을 위한 벼랑 끝이었다. 출발선부터가 달랐다. 영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비행기는 육중한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창밖으로 정든 땅이 빠르게 멀어졌다. 손안의 은반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상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헤어져야 했던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심장을 옥죄었다. 21살의 겨울, 영희의 청춘은 그렇게 라인강으로 향하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을 때 영희를 맞이한 것은 낯선 언어와 무표정한 얼굴들 뿐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그곳은 영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가장 힘들다는 외과 중환자실이었다. 백발의 수간호사 헬가 마가레테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영희를 쏘아보며 쉴 새 없이 독일어로 지시를 쏟아냈다. 영희는 반도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눈치껏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움직였다. 일은 전쟁 그 자체였다. 피 묻은 붕대를 갈고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무거운 환자들을 옮기는 일의 연속이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이 끝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독일인 환자들은 동양에서 온 작고 어린 간호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어떤 환자는 그녀가 준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의사는 그녀의 서툰 독일어를 흉내내며 동료들과 낄낄거렸다. 밤이 되면 영희는 좁고 차가운 기숙사 침대에 웅크려 소리 죽여 울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손가락에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상철의 얼굴을,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아직 온기조차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아들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한 편지를 썼다. 엄마 전 잘 지내요. 여기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일도 할 만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기다리던 첫 월급날, 영희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금 600마르크를 손에 쥐었다. 낡고 해진 지폐였지만 영희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는 기숙사 운영비와 최소한의 식비를 뺀 나머지 돈을 모두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 서서 서툰 독일어로 코레아 코리어를 외쳤다. 돈이 한국으로 무사히 송금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야 영희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이 돈이면 어머니의 약을 사고도 남으리라. 동생들의 공책과 연필을 살 수 있으리라. 그 생각만으로도 병원에서 받은 온갖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최미자는 영희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유창한 독일어 실력과 사교성으로 독일 의사들과 금세 친해진 그녀는 병원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의사들의 농담에 웃으며 받아쳤고 수간호사에게는 선물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그녀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 교묘하게 영희를 깎아내렸다. 의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희의 서툰 발음을 큰 소리로 교정해주며 망신을 주었고 영희가 밤새 정리해 놓은 차트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했다. 영희는 바보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미자와 싸울 힘도 기력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의 생계라는 더 절박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영희의 성실함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나타났다. 외과 과장인 클라우스 의사였다. 2차 대전 참전 경험이 있는 그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정확했다. 그는 다른 의사들처럼 영희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다. 환자를 대하는 영희의 진심 어린 눈빛,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직함, 그리고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낡은 단어장을 뒤적이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하루는 클라우스가 일부러 영희에게 다가와 의료 용어를 천천히 그리고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었다. 영희가 놀라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독일 의사들은 말이 많지 반만 알아들어도 괜찮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라며 무심한 위로를 던지고 지나갔다. 그날 이후 영희는 낯선 독일 땅에서 처음으로 작은 온기를 느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꺾여버렸다. 어느 휴일 오후 간호사 기숙사 휴게실이 소란스러웠다. 최미자가 한국에서 온 편지를 흔들며 자랑하고 있었다. 내 약혼자한테서 온 편지야. 곧 여기로 나보러 온대. 동료 간호사들이 부러움에 찬 눈으로 몰려들었다. 미자는 의기양양하게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잘생겼지? 집안도 좋고 서울법대 다녀. 우리 아빠 병원 물려받을 사람이야. 영희는 무심코 그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미자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영희가 밤마다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첫사랑 김상철이었다. 영희의 손에서 힘없이 찻잔이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휴게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영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사진, 그 잔인한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도, 약속도, 기다림도, 상철의 얼굴, 그의 목소리, 반지를 끼워주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것 같았다. 영희는 비틀거리며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배신감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왜? 어째서? 수천 번을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녀가 독일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돈을 버는 동안 그는 그녀의 경쟁자와 약혼을 한 것이다. 심지어 미자는 상철의 집안까지 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영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병원으로 갔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환자의 부름도 의사의 지시도 귓가에 윙윙거릴 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정신을 놓고 있던 영희는 중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의 용량을 착각하고 말았다. 주사기를 환자의 팔에 꽂으려는 순간 뒤에서 달려온 클라우스 의사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다. 박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건가? 클라우스의 고함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손에 들린 주사기와 약병을 보고서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클라우스가 보지 못했다면 환자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식을 들은 수간호사 헬가가 달려왔다.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영희를 몰아붙였다. 당장 해고야. 너 같은 살인자 미수는 우리 병원에 둘 수 없어. 미자는 이때다 싶어 교묘하게 영희를 궁지로 몰았다. 어머, 어떡해. 영희 씨, 요즘 계속 정신을 못 차리더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걱정하는 척 던지는 그녀의 말은 영희의 실수가 고의였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영희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쫓겨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대로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족들은 빚은, 아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영희를 비난하며 해고를 주장할 때였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클라우스 의사가 입을 열었다. 박 간호사는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소. 누구보다 성실했고 환자들에게 진심이었지. 최근 며칠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그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지. 그는 헬가와 다른 의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낯선 땅에 와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어린 여성들이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소. 이번 일은 내 책임도 있소. 내가 그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클라우스의 예상치 못한 변호에 모두가 놀랐다. 그 병원 클라우스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영희에게 감봉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영희는 클라우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클라우스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는 됐네. 대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자네는 좋은 간호사가 될 자질이 있어. 차가운 독일 땅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신뢰였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일 때였다. 바로 그날 저녁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동생의 글씨체였다.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뜯은 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누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위독하셔. 순간 세상이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다. 배신감에 무너졌던 가슴이 이번에는 절망감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시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밤새 울었다.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영희는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독일에 온 이유를, 자신이 버텨야만 하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됐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잠자고 있던 도끼를 깨웠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영희는 결심했다. 알아야 했다. 상철에게 직접 들어야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신과 아들은 그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가슴에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와 슬픔, 질문들을 편지지에 쏟아냈다. 이 편지를 받게 될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약혼녀가 된 최미자 씨와 함께 독일에 와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나와 같은 반지가 없더군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약속, 사랑,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청춘과 내 모든 것을 걸고 이곳에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우리 아들 민수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편지를 붙이고 난 뒤 영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눈물을 거두고 슬픔을 갑옷처럼 둘렀다. 일에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다. 밤에는 독일어 공부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을 자아내는 슬픔이 아닌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클라우스는 그런 영희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렀다. 매일 우편함만 쳐다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미자는 그런 영희를 비웃으며 상철에게서 온 편지를 보란듯이 흔들어댔다. 몇 주가 지났을까? 마침내 답장이 도착했다. 한국에서 온 얇은 항공 우편이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상철이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 편지를 먼저 발견한 것은 퇴근하던 최미자였다. 박영의 귀하라고 쓰인 글씨와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본 미자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상철 씨가 왜 박영희한테 편지를? 의심이 질투를 불렀고 질투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미자는 주위를 살핀 뒤 편지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영희에게 편지 받았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최미자 씨와의 약혼은 사실이 아닐세. 우리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미자 씨 아버님께 잘 보이려고 꾸민 일이야.
나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어른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했네. 내 마음속 주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 박영희 뿐이었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민수. 내가 매일 찾아가 돌보고 있네. 당신 어머니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 곧 부모님을 설득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가 평생 당신과 우리 아들을 책임지겠소. 사랑하네, 영희. 미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편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약혼이 거짓이었다니. 상철의 마음이 영희에게 있었다니. 그리고 아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박영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영희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박영희, 미자는 구겨진 편지를 영희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아이라니? 상철 씨 아이가 왜 너한테 있어? 영희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읽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미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미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가여운 박영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맞아. 민수는 상철 씨와 내 아들이야.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어. 모든 비밀이 터져나온 그날 밤 두 여자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힘든 파독 간호사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영희는 병원에서 가장 인정받는 베테랑 간호사가 되었다. 유창한 독일어 실력은 물론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대담함까지 갖추게 되었다. 새로 독일에 온 후배 간호사들에게 그녀는 존경의 대상이자 롤모델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인 클라우스 의사가 있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아버지와 딸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상철과는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매달 영희가 보내오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영희의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돈으로 좋은 약을 먹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셨다. 동생들도 누나 덕분에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 마침내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귀국하는 날 병원 동료들이 공항까지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클라우스는 말없이 영희를 한번 꽉 안아주었다. 자네는 내 최고의 간호사였네. 어디서든 잘 해낼 거야.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시 찾은 김포공항. 3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풍경은 같았지만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자신감과 품위가 서려 있었다.
돌아섰다.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3년의 세월만큼 조금은 변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상철이었다. 그의 손을 잡고 곁에 서 있는 작은 아이. 까만 눈동자가 영희를 향해 있었다. 영희의 아들 민수였다. 영희는 트렁크를 내팽개치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상철과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3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영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이는 낯선 엄마의 모습에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영희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아들의 체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독일의 병원, 최미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잃고 영희에게 패배한 뒤로 독하게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의 기쁨이 아닌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영희는 상철, 그리고 아들 민수와 함께 돈을 모아 마련한 새 집으로 향했다.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그들만의 보금자리였다. 영희는 자신의 방에 짐을 풀다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3년 전 독일로 떠나기 직전에 앳되고 겁에 질린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어린 간호사는 울고 있었지만 지금의 영희는 미소 짓고 있었다. 라인강에 뿌렸던 그녀의 수많은 눈물 방울, 마침내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 한강의 기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1970년 그 혹독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으로 버텨냈을까?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이 눈부신 성장의 씨앗이 되었을까? 역사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포항제철의 용광로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감히 그보다 앞서 이 땅에 이름 없는 박영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박영희와 최미자 그리고 상철의 기구한 운명은 비단 소설 속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을 뒤로하고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낸 위대한 세대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이름 없는 영웅들을,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조국과 맞바꾼 수많은 박영희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들께 바치는 저의 서툰 헌사입니다. 라인강의 차가운 물결 위로 애처롭게 떨어지던 그분들의 눈물이 모여 오늘 우리가 딛고 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니어.net TV 속 사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